연희 화작 시험 범위 나왔어? 연희야 화작 시험 범위 나왔어? 다른 거는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자 다음 소득불평등이나 그다음에 관세 오케이. 자 소득불평등 봅시다. 이거 지난주에 보긴 했는데 순서를 자 요거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밑에 있는 요 넓이 계산하는 거 맞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애는 1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높아질 때 평등에 가까워지는 거고, 어떤 관점은 뭐였어? 숫자가 점점 낮아질 때 평등에 가까운 관점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면 그 물어보는 문제 하나는 반드시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불평등 지수.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필요 없다. 자, 이 문단부터 볼게요. 자, 결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대한 정도는요,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로렌츠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이랑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순위를 매겨가지고 쭉 나열하는 거야. 순위를 매겨서 쭉 나열하여서 인구 누적 비율과 그 다음에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을 바로 뭐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의 그림은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진대요. 자, 그러니까 인구 누적 비율이랑 그 다음에 소득 누적 비율이 그냥 똑같이 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균등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소득이 불균형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어디로?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늘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뭐가 심한 거야? 불평등이 심한 거야. 왜? 이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맞죠? 이 늘어지는 정도가 이 기준, 완전 균등선의 기준으로 점점 더 멀어지면서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멀어지는 건 뭐에 해당해? 불평등에 해당하는 거야. 왜? 이게 최대 평등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자, 로렌츠 곡선을, 다시. 자,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에 각각 이제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로렌츠 곡선 A와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자, 그림에서 이제 로렌츠 A 곡선보다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로렌츠 곡선 B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더 불평등한 사회라고 했어요. 불평등한 사회.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의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지니계수랍니다. 자, 그래서 지니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자, 그래서 완전 균등선과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야? 이 선에서 요렇게 늘어졌을 때 요렇게 해당하는 이 넓이 맞죠? B는 뭐야? 쭉 해서 요 반달 모양의 넓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나누기 해서 뭐로? 분모를 뭐로 삼는다?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삼는다고.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쭉 해서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있으면은 요 면적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완전 균등선 면적이 되는 거야. 아래 면적, 전체 면적. 맞죠? 이 전체 면적을 분모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B 사회를 보자면 이 전체 면적 분의 요 반달만큼의 면적의 값을 구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전체 분모분의 이만큼의 분자를 말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항상
숫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에서 1 사이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0에서 1 사이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얘가 무조건 넓을 테니까. 맞죠? 전체가. 자, 그래서 만일 그림에서 비사회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거야. 맞죠? 자, 이 비사회가 예를 들어서 더 불균형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선을 이렇게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넓이가 이만큼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서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건 숫자가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야. 0에서 1 사이 숫자 중에서 넓어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비사회일 때 전체 중에 얘를 그냥 10분의 1이라고 칩시다. 얘를 10이라고 치고 얘를 1이라고 쳐. 그러면 지금 사회는 10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0.1 정도가 되겠지. 이게 불평등 지수라고 보면, 진위 계수 0.1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불평등 지수가 심해져서 요렇게 늘어났어, 넓이가. 그러면 넓이가 이만큼 멀어진 거를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진위 계수가 몇으로 올라가는 거야? 0.2로 올라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0.1, 0.2. 자, 그러면 뭐야? 0.1에서 0.2가 됐다는 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걸 뜻합니다. 맞죠?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걸 뜻해요. 자, 그래서 진위 계수는 결론 1에 가까울수록 뭐가 된다?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소득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인구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래서 분위라고 하는 건 소득을 차례대로 쭉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정리를 해, 소득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소득들을 어떻게 나누는 거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한 후 10등분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1분위,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4분위는 인구수가 다 똑같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10등분을 하고 하위 40%의 가구 소득 점유율과 그 다음에 상위 20%의 가구 소득 점유율을 나누는 거래요. 자,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보자면 상위 20% 분의 하위 40%가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20% 40%야. 인구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각 10%마다 어차피 10등분으로 나눴으니까 각 10%씩일 거잖아.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수. 자, 그러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인구 숫자랑 그 다음에 상위 40%의 인구 숫자는 서로 이제 2배 관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를 나누게 되면 값은 뭐보다 클 수 없어? 2보다 클 수가 없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값이 얼마가 될수록 평등해지는 거야?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랑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2인 경우가 있을 거고 1인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맞죠? 자, 2는 뭐야? 하위 40%의 소득의 점유율이 2배, 그 다음에 상위 20%의 점유율은 1배라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1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얘는 1분의 2, 1분의 2, 1분의 1이라고 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평등한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얘가 더 평등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2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의 소득이 다 똑같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 이해되죠? 자, 모든 인간의 소득이 다 똑같으면 얼마가 돼? 1분의 2가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상위 20%랑 하위 20%의 소득의 차이가, 얘네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그럼 얘네는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야? 50만 원 버는 거야. 그러면 20%랑 40% 소득 점유율이 똑같이 100만 원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숫자 값이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된다? 평등해진다 이 말이야. 왜? 2보다 클 수 없으니까. 이해되죠? 이거 충분히 말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2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해지는 겁니다. 2보다 넘을 수는 없어요.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하고 5등분합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모를 뭐로 잡은 거야? 하위 20%로 잡은 거야. 그렇죠? 여기 위에는 상위 20%로 잡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한 달에 10만 원 벌어. 얘네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그러면 값이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산수했을 때 뭐가 되겠어? 한 10 정도 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5빈의 배율 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의 배율의 값이 6이라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겠죠. 이게 10만원, 100만원, 10이 나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소득을 10배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랑 하위 40% 소득을 비교하는지 5분위 배율에서 왜 상위 20%랑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기 어렵대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 팔만은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의 상위 1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 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중간 계층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유지돼.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과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의 분배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탕으로 비교하거나 뭐 상위 20%를 바탕으로 비교할 때 가장 불평등 지수를 잘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팔만은 앞에 나왔던 10분위, 5분위 배율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요런 근거가 될 수 있어. 이거를 근거로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거를 근거로 충분히 소득 불평등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요 관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제시했던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위 40% 분의 상위 10%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값은 높아질수록 불평등이야, 낮아질수록 불평등이야? 그렇지, 높아질수록 불평등이지. 왜? 상위권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불평등이잖아. 맞죠? 하위에 비해서 상위가 많이 버는 게 불평등이니까 부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숫자가 커진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수치가 높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관점으로 좀 봅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득 불평등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요거 1분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맞죠? 이건 뭐 공산주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맞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공산주의들도 사실은 빈부격차는 다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얘기했던 그 지금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말고 최초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탄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하위 20%분의 상위 20%야. 자, 그러면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얘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지. 얘네가 버는 소득이랑 얘네가 버는 소득이 똑같아야 돼.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다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다 똑같으면 1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 다시 1번 선지.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선지.
로렌츠 곡선이 제시되지 않으면 진위 계수를 구할 수 없다. 그쵸? 로렌츠 곡선이 제시돼야지 뭘 할 수 있어? 얘네 넓이를 구하지. 맞죠? 이 곡선이 없으면 넓이를 못 구합니다. 맞죠? 그럼 진위 계수를 못 찾아. 맞죠? 자, 다음 3번. 동일한 규모로 나눈 뒤 소득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 분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보면 봐봐봐. 요거 위에는 10분이야. 맞죠? 밑에는 5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규모로 나눈 뒤 소득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뉘게 되는 각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한 규모로 나눈 뒤 소득의 차이가 아니고 소득의 차이로 순서를 나누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동일한 규모로 잘라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동일한 규모로 나누면 얘네들의 소득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 각각의 분위마다 다르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자, 다음 4번.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과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면 10분위 분배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상위 20%랑 하위 40% 얘네들이 뭐였어?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얘가 10분위 분배율이었죠. 얘는 몇 분이었어? 5분위 분배율.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5번 선지 볼게요. 8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과 그 다음에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만 알면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11%부터 60%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맞죠?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은 별로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걔네 제외한 애들의 불평등 정도를 찾으면 돼. 맞죠? 그래서 상위 10%랑 하위 40%까지만 알면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이거 4번이 좀 잘 안 보여서 보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2003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2008년이고 맨 밑에 있는 게 2009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09년의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상류층의 비중이 각각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중산층의 비율이 지금 2003년에 비해서 2008-9년에는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상류층과 하위층이 더 하위층이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 상위층의 숫자와 하위층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야? 소득이 그렇지 불평등해졌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위 소득별 계층 비중을 놓고 봤을 때 2003년 대비 2009년의 10분위 분배율 값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10분위 분배율이다. 그쵸? 10분위 분배율은 숫자가 높을 때 불평등, 낮을 때 불평등. 숫자가 낮을 때 불평등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2003년에서 2009년으로 가면 더 평등해졌어? 불평등해졌어? 중상층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불평등해졌잖아. 맞죠? 자, 2003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는 소득이 더 불평등해진 겁니다.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커진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작아졌다가 돼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 나오는 통계청 자료는요, 그냥 불평등해졌냐 평등해졌냐만 보면 돼. 맞죠?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값은 작아졌다고 얘기하겠죠. 자, 다음 3번 선지 봅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 진위 계수는 높을 때 높을 때 불평등, 낮을 때 불평등. 진위 계수는 진위 계수 요거 0.1, 0.15. 높을 때 불평등, 낮을 때 불평등.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10이라고 치자면 분모를 10이라고 두고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 한다고 했어? 불평등해진 거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낼 때마다 뭐 한 거야? 불평등해지는 거야. 그럼 0.1에서 0.2로 높아지면 불평등, 0.2에서 0.3으로 높아지면 불평등. 자 그러니까 숫자가 1을 넘을 수는 없지만 1 이하의 숫자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등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위 계수는 2009년이 2003년보다 더 커졌다.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되죠? 진위 계수가 커지면 불평등해진 거. 2009년이 더 불평등.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보기의 자료를 로렌츠 곡선으로 나타내면 2003년의 곡선보다 2009년의 곡선이 완전 균분선 밑으로 더 멀게 들어졌을 것이다. 맞죠? 더 멀게 들어진 게 뭐 한 거다? 불평등이라고 했어요. 맞지? 2009년이 더 불평등이니까 더 멀게 들어졌겠지. 맞죠? 자 다음 5분위 배율값은 2009년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분위 배율값 얘는 상위가 분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 작을수록 불평등. 상위만 생각하면 돼. 상위가 돈 많은 거 아니야, 맞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봐봐. 상위 계층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그거는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분모에 있으면은 숫자가 작을수록 불평등이야. 근데 상위 계층이 분자에 있어. 그러면 뭐야?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이야, 맞죠? 그러니까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5번 선지 5분위 배율 값은 2009년이 가장 클 것이다. 맞죠? 2009년이 지금 뭐냐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작으니까. 맞죠? 자 봅시다. 다음 뭘까? 자, 7번 봅시다. 요거는 요 값만 좀 생각하면 돼서 이것만 좀 머릿속에 정리해놓으면 딱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봐.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상위층이 돈 많으면 불평등이야. 맞죠? 그러니까 상위층이 돈 많이 벌면은 얘는 숫자가 작아지는 거. 맞죠? 분모니까. 상위가 분자에 있으면 뭐야? 얘는 상위층이 돈을 많이 벌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불평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7번 봅시다.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해소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이건 맞죠? 소득 불평등이 어찌됐건 간에 계속 심화되면 안 돼. 맞죠? 자 다음 2번 선지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분위 분배율은 요거다. 그쵸? 상위 20%분의 하위 40% 맞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다. 그쵸? 직관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딱 보자마자 이제 바로 비교 가능이라는 거거든. 이게 뭐랑 지금 비교를 하고 싶냐면 얘가 5분위 분배율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5분위는 딱 20% 똑같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하위 40%랑 상위 20%로 나눈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 맞죠? 그럼 직관성은 뭐가 더 떨어질까요? 얘가 직관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문장이 애매하긴 한데 그냥 직관성이 좀 더 얘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왜? 얘는 같은 인구를 바탕으로 안 하잖아. 밑에 5분위는 같은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직관성은 얘가 더 높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2번 틀린 거. 자 다음 3번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10분위 분배율은 그 다음에 2 이하의 값을 통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맞죠? 얘는 2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진위 계수는 몇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1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 4번 5분위 분배율의 값이 4라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산출한다면 이제 하위 20%가 10만 원 벌 때 상위 20%는 40만 원을 번다. 그 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10분위 분배율에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경우 값은 2다. 자, 요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면 요번에 20명, 요번 40명이야.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의 값이 2야. 그러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평등하 다 똑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숫자가 2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균등한 경우 값은 2겠지. 그러니까 뭐야? 2 이하의 값을 가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5번 선지 맞는 말.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진위 개수도 1 이하의 값이지만 1 이상, 그러니까 1 이하의 값에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관세 해보자. 4나 7. 얘가 좀 어렵죠. 인문사회가 지금 빠질 지문 다 빠져가지고 인문사회 좀 어렵다 싶은 거는 결국 관세 지문이 좀 어렵다. 정도로 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서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너무 싸게 팔다 보면 이 나라에서 만든 것도 싸게 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를 관세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게 되면 그 비싼 값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붙이면 좋은 거야. 맞죠? 그럼 누구한테 안 좋아? 일단은 관세가 부과되는 외국 기업한테 안 좋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한테 안 좋아? 소비자한테 안 좋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자, 다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은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관세는 조세, 세금을 걷는 것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종류, 그 다음에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기는 받아요. 자,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빠르게 변해야 돼.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법률주의가 아주 엄격하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품목마다 다 관세가 다르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봐봐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 약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법은 그때마다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맞죠? 왜? 국회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시행령은 굳이 국회를 안 거쳐도 되거든. 그래서 그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야. 행정청에서. 맞죠? 자, 그래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이제 하여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있고, 가격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뭐가 있다? 종량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랑 종량이 있는데, 종가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입니다. 종가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몇 퍼센트 하면 돼. 이 물건에 대한 관세율 10%라고 하면 이거는 종가세가 되는 거지. 종가세. 맞죠? 자, 그래서 관세액을 산출하는 게 바로 종가세.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개가 들어올 때까지는 약하게 세금을 매겨.
근데 거기에서 100개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매겨? 세게 매겨. 양을 가지고 정하는 거를 종량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량, 면적, 용적, 매수를 단위로 하여서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고 모두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관세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예시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요거 가지고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좀 활용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수입품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래서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종량세액을 제곱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얘에 대한 복합관세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종량세 200원, 자, 그 다음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되어서 복합관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얼마가 돼? 총 30%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종량세 200원, 종가세 100원, 얘를 복합관세로 따지면 둘 다 합치는 거 아니야. 둘 다 합치면 전체 총 얼마가 돼? 300원이 된단 말이야. 맞죠? 이 300원이 최종 관세라고 친다면 관세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로 매겨지는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속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요게 비율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겠지. 300원에서 이제 600원, 뭐 2배 올라가면 600원, 3배 올라가면 900원이 되겠지. 맞죠? 어찌됐건 실효세율은 30%가 됩니다. 자,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므로 선택관세는 얼마가 돼? 200원이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복합관세는 100원, 200원 더해서 300원이 돼.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관세를 매길 때는 어떻게 매겨?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매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종량세로 매기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내게 되지. 그러면 국가에서 뭘 부과해? 종량세를 부과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효세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실제로 내는 세금은 20%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는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을 더해서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을 더해서 500원이고 선택관세는 3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걸 매기는 게 종가세잖아. 이해되죠? 이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걸 종가세라고 해. 종가세는 10%라며. 맞죠? 얘를 10%로 매겼더니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면 복합관세는 500원인데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종량세가 아니라 뭘 하는 거야? 종가세를 매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입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거를 종가세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뭘 선택해서 매겨? 종가세를 선택해서 매긴다는 거야. 그러면 실효세율은 얼마가 돼? 10%가 되지. 왜 그래요? 수입 가격이 3,000원이라며. 맞죠? 그러면은 실효세율은 10%가 되겠지. 맞죠? 자,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슬라이드 관세, 그 다음에 할당 관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만약에 낮아. 그러면 어떻게 매겨? 높은 세율을 매겨. 자, 그런데 수입 가격이 높아. 그러면 뭐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자, 그래서 바나나를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정하는 거잖아. 국가.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에서 바나나의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지랑 똑같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서 바나나를 한 개당 100원에만 팔고 싶어. 100원에만 팔고 싶어. 그런데 국내 생산자가 있고 국외 생산자가 있단 말이야. 해외 생산자.
자,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얼마에 팔려고 해? 50에 팔려고 해. 그러면은 관세를 얼마 매기는가? 그냥 100% 때려버려. 그러면 뭐야? 50에 100% 때리면 2배 되니까 100원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뭘로 맞춰? 100원으로 맞춰.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 계속 100원에 팔아야지만 만약에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치면은 맞죠? 예를 들어서 국내 생산자가 국내 바나나 생산자는 바나나 한 개당 100원에 팔아야지만 산업이 유지돼. 이거보다 싸게 팔면 산업이 무너져.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 기업 지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수입돼. 그러면 얼마를 때려? 150을 관세를 더 때려가지고 100원에 맞추는 거야. 근데 해외에서 갑자기 흉작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80원에 팔게 되었어. 맞죠?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관세를 20원만 매겨야지. 그래서 100원을 또 맞추는 거야. 맞죠? 그래서 50원에 들어올 때는 관세 50원 때리고요. 80원에 들어오면 관세를 20원 때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슬라이드 관세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서 뭘 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할당 관세는 뭐였습니까? 개수였습니다. 개수. 자,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요.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뭐랑 관련 있다고 보면 되냐면요. 수요량이랑 관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는데 이 수요량이 매년 200이야. 이거 매년 필요해. 자, 근데 국내 생산자가 벌써 봐야 돼. 100개를 만들어. 매년 100개를 만들어. 그러면 시장 가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매년 수입을 얼마 해와야 돼? 몇 개를 해와야 돼? 매년 최소 100개는 해와야지 시장 가격이 유지돼요. 맞죠? 자, 그러니까 매년 100개를 유지해야지만 시장 가격이 일정하게 수요량과 맞아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수요량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걸 이제 요 할당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100개 수입할 때까지는 뭐 하는 거야? 이제 관세를 좀 적게 적용하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니까. 맞죠? 그런데 100개 이상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져. 그러면 시장에 뭐가 높아지겠어? 공급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100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관세를 세게 매기는 거야.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 생산자가 이번에 흉작으로 8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면 몇 개 수입해야 돼? 120개 수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120개까지는 세율 세게 안 매기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그 이상부터 세율을 세게 매기면 뭐야? 시장 가격 유지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 수요량이랑 관련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할당 관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때 낮은 세율 100개 이하로 팔 때 세율을 1차 관세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이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국내 수요량 200, 국내 공급량 100, 그거 뺀 거 100. 맞죠? 국내 공급량 80개, 국내 수요량 200개, 200에서 80배, 몇 개? 120개. 이렇게 결정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수요량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는 가격 고정시키는 거, 얘는 공급량 고정시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얘기했고, 자, 그래서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긴급관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긴급관세입니다. 긴급관세죠, 긴급관세. 자, 그래서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자, 그 다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입품 사려고 하는 거야. 너무 하락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국내 산업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 와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거 빠르게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국내 산업이 이제 유지될 수 있겠죠. 자, 다음.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되어서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세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상대 국가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제 경제,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빠르게 이 관세를 적용시켜 줘야 되고, 관세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막 지급된다고 했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막 지급돼. 그래서 너무 싼 가격에 이 사람들이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걸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야. 맞죠? 갑자기 너무 싼 가격에 팔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 긴급하게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 해외 생산자들이 부당하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에 만들어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만들어낸 요 상품이 우리나라에 싸게 팔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 관세나 이런 걸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몇 개 맞추고 마칩시다. 자, 2번, 3번 봅시다. 2번 문제. 자, 다음 중 종가세와 종량세의 개념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 자, 종가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율을 산출한다. 맞죠? 가격을 백분율로 매겨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제 산출하는 게 이제 종가세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아니죠. 얘네들이 일정한 단위마다 세금이 매겨진다고 했어요. 종량세는. 맞죠? 단위마다 매겨지는 게 종량세야. 100개 수입할 때는 이만큼, 200개 수입할 때 이만큼, 300개 수입할 때 이만큼, 또는 1개 수입할 때 이만큼, 2개 수입할 때 이만큼. 자, 다음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한다. 동시에 적용하는 거 뭐라고 했어? 복합관세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종가세는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량, 면적, 용적, 매수가 바로 뭔데? 량입니다. 량. 맞죠? 그래서 얘는 종량세에 해당하죠. 종량세. 자, 다음 5번. 선택관세는 항상 종량세의 방식으로만 부과된다. 아니죠. 어떻게 부과된다고 했어? 더 비싼 가격에 매겨지는 세금에 부과되는 게 선택관세입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슬라이드 관세랑 할당 관세. 자,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관세가 조정되는 방식이다. 맞죠? 슬라이드 관세가 이제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관세가 조정되는데, 얘는 이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자, 다음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수입 가격이 높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맞죠? 자, 아까 요거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50에 들어올 때랑 80에 들어올 때는 50에 들어올 때 더 높은 세율, 80에 들어올 때 더 낮은 세율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번 선지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맞죠? 수입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공급량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할당 관세에서는 일정 수량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일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정해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량이 200이고 국내 생산자가 100이야. 그럼 일정은 얼마야? 여기서는 100이지. 그럼 100까지는 뭐 하는 거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100 이상부터 높은 세율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서로 낮은가 높을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지. 자, 다음 5번 할당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1차 관세, 그 다음에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 요거는 본문에 아까 있었다, 그쵸? 맞는 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나머지 내용들을 좀 써보세요. 요거 지금 남은 게 있나? 있구나. 내일 요거 들고 오세요. 미연범이랑 미수범 합시다. 네, 그렇죠.